그 앞에 두 발표자님들께서 한국 사회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용 노동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 정책과 이 고용 노동 정책의 접점이 앞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 문장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의 대부분도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입니다. 많은 그 고용복지, 일자리를 창출해 하는 정책이 존재하고, 그리고 많은 취약계층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그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 없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개 영역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2030 청년, 그리고 여성 인력, 그리고 고령 인력, 그리고 이 세 청년과 여성과 고령 인력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비정규직의 어떤 격차 해소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 복지 정책으로부터 일자리 정책으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두 정책의 접점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최근에 제가 한번 글을 하나 썼습니다. 다른 교수님들과. 돈을 지어주는 정부보다는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으로 꿈과 희망을 실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경제사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지어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의 가치, 그리고 일의 소중함을 망각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존재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고용노동개혁은 결국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하게 된다면 박스 안에 든 우리가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 그리고 저성장 문제,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 정책을 이제 생애 주기별로 정리를 한 그림입니다. 우선 학습기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 시절이고, 취업 준비기, 그리고 취업 상반기, 취업 하반기, 정년기, 이렇게 5개 생애 주기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청년 2030 세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정책이 무엇일까?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고령 인력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다 아울러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청년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일할 기회와 일에 대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본의 경우에 잃어버린 30년, 20년, 30년을 겪으면서 우리 은둔년 외톨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300만 명 정도가 일에 대한 가치, 일에 대한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은둔형 외톨이가 상당히 지금 양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와 같은 청년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부분은 물론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보다 많이 낮습니다. 물론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경력 단절 문제입니다. 지금 현 정부의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초점이 경력 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한 정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력 단절을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경력 단절 여성이 발생하지 않을까, 거기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경력 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면 정규직의 일자리가 아니라 대부분 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결혼,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자신의 일자리를 포기하고서 그 3가지 업무에 종속했을 때 향후 돌아오는 일자리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면 노동시장에서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경력 단절을 애시당초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고령 인력 부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령 인력 부분의 일자리와 청년 인력의 일자리가 지금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상충되지 않고 보완하는 형태로서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으로 고용 유연 안정성 모델이 필요합니다. 한 직장에서 한평생 고용과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문제가 정년 및 고용 연장과 관계된 이슈인데 이 부분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유연 안정성 모델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유연성이란 말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유연성이란 말을 하면 쉬운 회고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면 그게 결코 아닙니다. 노동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유연성입니다. 모빌리티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 그리고 그 반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 그리고 그 반대, 그리고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이동. 이와 같은 부분이 노동시장에서 이동성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의 고용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동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유연성의 개념이고, 그런 유연성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것이 또 안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델도 그렇고 일본의 모델도 그렇고 우리가 플렉시빌리티라고 얘기하죠. 유연 안정성 모델이 지금 표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최저임금 이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은 지불 능력이 있는 그 주체에 맞춰서 최저임금이 기본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하여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향후 청년, 여성, 그리고 고령 인력, 그리고 전체 국민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이게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대졸은 100만 명 이상이 많습니다. 그게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런데 고졸과 중졸은 인력이 100만 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OECD 평균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이수율이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너무 과도합니다. 또 과도한 그러면 대학 진학률이 나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미스매치의 현상이 생겼느냐 그 부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흔히들 뭐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 임금과 그리고 좋은 근로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서 우리가 말하는 어려운 일자리를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제 주장이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중소기업에 계신 사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면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면 중소기업에 맞는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학의 교육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수용이 될 수 없는 교육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나와 있는 미스매치 우리가 숙련 미스매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결국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가 힘을 모아서 사회적 그리고 산업의 수요가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기대 불일치한 부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임금과 어떻게 하면 그 근로 조건을 향상시킬 것인가 그리고 정보 불일치는 뭐 전달 수단이죠. 그리고 지역 불일치는 지역의 어떤 균형 문제이기 때문에 꼭 고용 노동 이슈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이 산업체에서 어떻게 결국 산업체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형태로서 교육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대졸 우리가 고등교육자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가장 더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분들입니다. 지금 대학 진학률이 72% 정도 되죠. 30% 정도가 아직 대학 진학자가 아닙니다. 이 30%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이 30%를 어떻게 본다면 훨씬 더 취약계층이죠. 그래서 자기들 목소리도 많이 내지도 못합니다. 지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우리가 취업 연계형 고등학교죠. 지금 거의 붕괴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이 거의 안 돼요. 그 취업이 왜 안 되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후 군 입대 전까지 약 2년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2년 있다가 군에 입대할 사람에게 핵심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교육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년간 경험은 쌓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서 군에 입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군에 입대를 하고 나면 군에 있는 군인들의 70%가 대졸인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소외감과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 있던 기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 취업, 대학 진학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인 단절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들을 자신의 어떤 경력을 잘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에 대한 역할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대졸 취업자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고졸 취업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그 좀 보다 나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성 일자리 문제 우리 M자 커브라고 얘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20대 후반에는 여성 인력이 남성 인력만큼이나 고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결혼, 출산, 육아에 접어들면서 고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40대에 다시 고용률이 회복되죠. 그래서 우리 M자형 커브라고 얘기하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성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구제하기 위한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의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경력 단절이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출산과 육아 휴가를 확대해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이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육아기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치원 진학 때까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서 출근 1시간 늦게 그리고 퇴근 1시간 빨리 하는 정책으로서 여성들이 많은 결혼,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성의 고용률 향상과 함께 지금 앞 발표자분께서도 말씀하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에서는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 번째 또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라보다 고령 인력 문제입니다. 다 건강하시죠. 그리고 지금 정년이 60세인데 60세 은퇴하더라도 100세 시대라면 사실 40년간 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60세까지 저축해놓은 돈을 가지고 40년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살아갈 수가 없죠. 거기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재정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개인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생활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나온 것이 정년 연장이죠, 사실은. 이 정년 연장 이슈는 어떻게 본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기업의 고용 부담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정년이 연장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지금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없죠. 예를 들자면 55세에 은퇴하시던 분들이 60세에 은퇴하게 된다면 과거에 30년간 기업에서 근무하실 분들이 35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65세 얘기 나오죠. 그럼 40년간 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사용자 입장했을 때 한 사람을 채용했는데 40년간 자신의 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취업을 꺼릴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모두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유엔 안정성 모델 속에서 이동성을 강조하는 한 기업 내에서의 어떤 고용 보장이 아니라 전체 노동 시장 내에서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로서 기본적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 정년 연장 저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 실패했다고 얘기하라고 감히 말씀드리냐면 임금체계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을 하지 않고 정년이 연장되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느냐. 제가 그림의 하단 부분에 박스로서 좀 설명을 해놨죠. 그림은 사실 대한상여와 제가 같이 돌린 시뮬레이션입니다. 정년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대졸자들 대기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16,000명씩 은퇴하시던 분들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아 4,000명밖에 은퇴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12,000명의 혜택을 보게 된 거죠. 그 당시 실질적인 정년이 55세였습니다. 그러면 정년 60세가 되니까 5년간 더 재직하게 되는 거죠. 기업의 경우는 인력 총량의 법칙입니다. 성장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6만 명이 더 정년 60세의 정책의 혜택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인력 총량이 아니라 인건비 총액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초임보다 우리가 은퇴 직전에 있는 분들이 월급이 3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총액의 관점에서 본다면 6만 명이 아니라 18만 명의 대졸자들이 대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금 체계를 개편해서 임금을 분산시킴으로써 청년 인력과 고령 인력이 분산된 임금을 받아감으로써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정년 60세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니 향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부분에서 답은 모두의 말씀은 고용과 복지의 혼합 모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다 담당할 수도 없고 정부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정년 연장의 이슈는 정부가 가지는 재정 부담. 오래 살게 되니까 연금을 받는 수령 기간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연금 개혁이란 문제는 결과적으로 받는 기간을 줄이는 거와 받는 액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의 이슈는 연금을 받는 시기를 줄이는 정책이죠. 그 줄어든 시기만큼 부담이 기업에게, 기업이 고용을 더 오랫동안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정부도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기업에게다 모든 부담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과 복지, 결국 기업과
고용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복지는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병행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65세 얘기가 나오면 선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년 60세, 65세 힘든 얘기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금과 연금 그리고 고용과 복지의 호남 모델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임금 피크제이죠. 임금 피크제의 경우에 일본의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 접어들면 50%밖에 기업이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이 임금 피크제 하는데 70%를 줍니다. 기업이 지불하는 액수는 우리나라가 더 높지만 그러면 근로자가 수령하는 액수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의 경우는 기업에서 받는 50% 플러스 우리나라의 어떤 퇴직연금 그리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부금을 통하면 80% 정도 임금이 보존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부담을 가지지만 근로자는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는 기업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지만 전체 근로자를 받는 수령 액수는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용과 복지의 혼합 모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 정년 연장 이슈는 오래 살게 된 축복을 유지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돈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마련하느냐. 여기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어느 정도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임금 체계와 함께 결국 노동시장 내에서 이동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노동법이 워낙에 고용 안정을 강조하다 보니 주된 일자리에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지 않으면 해고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생기는 거죠. 이 고령 인력들을 위한 퇴직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내에서 대기업에서 일하던 분들은 중소기업을 간다든지 그 반대로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대기업을 온다. 이와 같은 노동 이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풀타임에 계시는 분들은 파트타임을 간다든지 그 반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주된 일자리에서 다음 일자리로 자유롭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 이동이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된 일자리, 다음 일자리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가능한 노동시장에서 유럽형 정부 주도형 유연 안정성과 일본의 기업 주도형 퇴직관리라고 일본은 얘기를 합니다. 그 유연 안정성 모델을 참조해서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고령 인력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서 이제는 정년까지의 고용 안정성 혹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어떤 고용 안정성 추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그 대상별, 그렇죠. 청년, 여성, 고령 인력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고용 노동 정책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대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슈입니다. 바로 비정규직 문제이죠. 그 용어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그 차별 금지의 내용 속에 고용 형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어떤 차이를 차별이란 이름 하에서 지금 동일하게 지금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지금 정책을 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슈라는 명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안인데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이란 디스크리미네이션이란 용어로서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unfairness, 과도한 격차라고 불합리한 대우라고 보는 것이 이건 차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이로 보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라고 보기는 좀 격차가 심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신분에 대한 차별은 아니라는 거죠. 차별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종교 문제 그리고 성별 문제 이와 같은 이제 인종의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과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범죄에 속할 만큼 이게 디스크리미네이션의 영역에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죠. 그걸 이제 포괄적인 차별이라는 용어 속에서 그걸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임금, 동일노동에서 가장 큰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기업 간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을 한다면 중소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이나 대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이나 같은 동일 노동이기 때문에 동일 임금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불 능력이 없는 회사의 경우는 그 많은 임금을 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이슈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일본의 경우는 동일한 기업 내에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 유사한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란 용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한 임금의 차이는
차별의 이슈가 아니라 불합리한 격차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보죠. 우리나라에서 많은 뭐 차별적 사회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서구 유럽이나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격차 사회라고 얘기하죠. 차이가 있는데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좀 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초점이 맞춰준 것이 이걸 차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가장 불합리한 격차인가에 대해서 먼저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동일 사업장 내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 사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 부분은 사실 노동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형태의 결과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 유사한 임금을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어떤 그 임금의 차이가 부당한 형태로서 좀 가도한 건 있지만 그 격차를 차별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에는 최저임금 여러분 잘 아시죠? 2018년, 2019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비해 29.1%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경제 지표를 가지고 해석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최저임금이 올랐냐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발생했던 부분이죠. 자, 이렇게 2018년, 2019년 최저임금이 29.1% 인상이 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최저임금 미만율이 증가합니다. 지불할 수 없는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15%가 넘었죠. 그 최저임금 영향률. 임금이란 부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교섭한 결과가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란 부분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영향률이 너무 커졌다. 정부가 노동시장에 너무 많은 개입을 했다. 그 다음 문제는 최저임금이 추구하는 부분은 소득 분배의 그 개선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오니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많았기 때문에 소득 분배가 더 악화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 격차가 해소되었다. 당연한 겁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노동시장에 생존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임금 줄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16.4%가 오르니까 최하위 임금을 받는 사람이 16.4% 임금을 받는데 상위의 임금 근로자들하고 16.4% 임금 인상이 안 되는 거죠. 살아남은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임금의 격차는 해소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소득 격차는 더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임금 일자리가 이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또 일자리가 특히 이제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일자리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려면 기본적으로 지불 능력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생계비가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불 능력이 맞는 기업체에 맞게끔 임금을 지불한 다음에 생계비 빼기 최저임금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거는 복지 정책으로서 그 부분을 보존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고용과 복지의 결합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근로장려 세제 제도를 쓰면 최저임금으로서 부족한 생활비가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병합된 정책을 쓴다면 지금과 같은 지불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안 주고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왜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고용과 복지의 어떤 그 결합된 모델로서 최저임금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최저임금 제도 개선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많은 경제 지표를 고려해서 나타나는 결과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협상의 결과로서 이제 최저임금이 나타나다 보니 최저임금이 많은 구호가 나오니까 그 당시 72%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야 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인상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 뭐냐? 그렇게 하려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기구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가 경제적인 지표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 전망치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레인지가 범위가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상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지금과 같은 29.1% 같은 최저임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차기 정부의 바라는 고용 노동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고령 인력에게는 활기차게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책이 어느 정도 실패를 말미암아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실패를 좀 개선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